해서 우리 카이스트 김정호 교수님은 제가 어렵게 모셨습니다. 아, 이게 사실 그 외국에서 더 알아주시는 교수님 아니십니까? 꼭 그렇지는 않은데요. 저도 이대호 기자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그 저희 주 시청자이신 투자자분들도 그렇고 요즘 뭐 HBM이라는 고대역 폭 메모리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특히 AI 시대에. 근데 우리 김정호 교수님이 아버지시죠, 아버지. 저의 아버지는 아니고 HBM의 아버지. 좀 오래 했다. 이렇게 아버지인지는 잘 모르겠고요. 네네. 그런데 제가 이제 아무도 관심 없는 시기 2010년경부터 2010년 지금 거의 10몇 년 됐죠. 기초로부터 보면 한 20년 됐는데 그동안 아무도 HBM을 몰라요. 네네네. 그 재밌게 잘 했죠. 그런데 이제 경제 채널에서까지 HBM을 아니까 그쵸, 요즘 이제 딴 거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여러분들도 블루오션, 레드오션이 있을 텐데 제가 레드오션을 아무도 모를 때 혼자 개척을 해갖고 재밌었는데 요즘 생성인공지능 시대가 되면서 너무 떠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하고 밥 먹으면서 우리 계속 해야 돼 말아야 돼 이랬을 때 학생들이 조금 더 계속 하시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쪽 그 차세대가 또 있으니까요. 예, 차세대도 있고, 그 다음 세대도 있고, 그 다음 세대도 있는데, 일단 텔레비전 주식 채널에서 HBM이 나오는 거 보고, 이거는 조금 한물 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한, 10년에서 30년은 이게 주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일단 재미는 조금 더 보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0년에서 30년까지는 주류가 될 것이다. 예, 인공지능 반도체와 컴퓨터에. 그래서 제가 이 유튜브 채널에 나오는 게 좀 조심스럽긴 한데 제가 예측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잘 맞는데 지금까지는 잘 맞았는데 또 틀리면 어떡하나 싶긴 한데 그래도 한번 현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예. 우리 뭐 이렇게 주식 얘기할 거 아니니까요. 긴장 안 하셔도 되고요. 우리 카이스트 교수님. 특히 HBM을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세계에서 최초로. 제 생각에 HBM 논문을,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한때, 지금은 없어졌는데, 각 분야별 랭킹을 매기는 사이트가 있었어요. 거기서 HBM 치면은 저희 연구실 출신들이 다 이제 상위를 차지하고 1등을 했는데 이 HBM이 학술적인 면도 있지만 굉장히 산업이 주도하는 분야예요. 그렇죠. 대부분 교수님들은 이런 분야를 잘 모르죠. 그리고 약간 좀 융합적인 분야예요. 인공지능도 알아야 뭐 HBM을 이해하고 이러니까 수학도 알아야 되고 코딩도 알아야 되고 굉장히 복합적인 분야입니다. 근데 교수님은 94년도부터 삼성전자에서 D램을 먼저 개발하시다가 그 후에 96년도에 카이스트로 가셨고 네, 다 외우셨네요. 대단하십니다. 제가 남 뒷조사합니다. 어제 새벽에 그 이메일을 주셨던데 그때 그 조사하고 계셨군요. 그런데 제가 원래 이제 박사학위는 물리학을 했어요. 그래서 제 지도 교수님이 3년 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하여튼 저하고 같이 카이스트에서도 많이 지내고 유성에서도 많이 지내고 이렇게 친한 분이신데 미국 누구시죠? 제라드 모루라는 분인데요. 올해 노벨 물리학상은 아토 세컨드라고 받았어요. 그거 바로 전 세계 femtosecond 시대에 자연과학을 했고 저는 그 femtosecond의 현상을 측정하는 기계를 만들었었어요. 그게 못 알아듣게. 하여튼 엄청 짧은 시간인데 그 빛도 멈춘 시간. 빛이 빛의 속도로 돌아다니는데 빛도 멈춘 시간이 아토세컨드, femto세컨드예요. 그걸 연구하신. 그거를 빛의 속도로 날아가는 걸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이제 계측기를 만들었었죠. 그런데 사이언스로는 재밌는데 제 성격상 저 혼자 일하는 것보다 많은 사람들하고 일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서 그 당시 94년에 앞으로 미래는 메모리 시대라고 제가 생각을 한 거예요. 이대호 기자님 몇 년생이시죠? 저는 81년생입니다. 그때 아기 때. 제가 대학생 때 결혼했으면 이제 아드님 볼 때. 그런데 근데 제가 뭔가
신기가 있었는지 메모리라고 딱 정한 거예요. 그래갖고 인터뷰해서 아주 초창기에 삼성전자 메모리 팀에 있었는데 지금 이제 그 CEO나 CTO 이런 분들이 다 그때 저희하고 같이 있었던 분들인데 네. 근데 저는 이제 물리학하다가 갑자기 들어갔으니까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기여할 바가 뭘까 이렇게 유심히 봤는데 이미 그때 반도체뿐만 아니라 패키징이 되게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90년대예요? 예. 왜냐면 오늘 이게 제 대학원 수업이 될까봐 조심스럽긴 한데 너무 어려우면은 사람들이 이제 안드로메다로 가버립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메모리가 제대로 동작을 안 하는 거예요. 패키지 설계를 잘못하면. 아, 기껏 잘 만들어 놨는데 네. 패키징을 잘못하면은 동작이 안 되는 거, 성능이 안 나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HBM의 그 실마리는 그때 본 거죠. 그래서 이거 내가 평생 해야 되겠다. 예. 그렇게 해서 96년에 카이스트에 오면서 계속을 했죠. 예. 근데 이게 개념으로 따지자면은 네. 사실 이제 남들이 왕복 2차선 도로를 놓고 그거 개발하고 있을 때 네. 고속도로를 개발하겠다라는 생각을 하신 거잖아요. 예, 그런 거죠. 비수의 속도로 가는 고속도로. 예.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인터넷이 막 태동하는 시기인데 인터넷을 염두에 두고 생각을 했는데 엄청 앞서가죠. 제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SK 하이닉스와 엔비디아를 만나면서 인공지능 시대가 오는구나 하고 또 벼락을 한번 딱 머리를 맞은 거예요. 그러면 네. 미리 그때 이제 90년대 중후반에 네. 이걸 연구를 하고 계셨고 네. 그때 하이닉스랑 엔비디아가 찾아온 거예요? 그거는 2010년인데. 아, 2010년이에요? 예, 96년부터 2010년까지 네. 또 뭘 연구를 했냐면 그때 이제 핸드폰에 반도체가 들어가는데 예. 어떻게 하든 작은 공간에 집어넣었어야 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반도체를 적층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작게 만들어야 되니까. 예, 그 시스템인 패키지라고 그러는데 지금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AP하고 LPDDR 메모리가 그렇게 적층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요 정도는 우리 경제 TV 분들은 아시죠? 그 정도까지는. 네. 예, 그런데 그 반도체를 연결하는데 신호를 주고받는데 와이어 본딩을 썼었어요. 구리선. 예. 그렇게 신호를 비속도로 보내질 못해요. 그 와이어 본딩은. 그렇죠. 그래서 저는 구멍을 뚫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2000년대부터 반도체에 구멍 뚫는 데만 또 연구를 계속한 거예요. 그게 이제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TSV. 스루 실리콘 비아. 네. 예. 그래서 그 구조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그 논문을 계속 쓰고 있었죠. 예. 그런데 2010년쯤에 근데 이제 제가 96년부터 SK 하이닉스, 삼성전자하고는 계속 프로젝트를 같이 하고 있었어요. 오늘 이 채널에서는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이 반도체가 제대로 동작하려면 오류가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1과 0을 기억시켜야 되는데 뭐 에러가 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 에러가 어디서 나오냐면 외부 전자파를 받으면 이게 에러가 나요. 이게 자동차에 들어갈 때도 그럴 수 있고 스마트폰에 들어갈 수도 있고 데이터 센터도 마찬가지고 이게 또 독특한 분야인데 그게 이제 박사학위 연구와 또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꼭 그 제 뭐 일대기 하는 것 같아서 조심스럽긴 한데. 아니, 그러려고 모신 거예요? 예. 예. 삼성 하이닉스에서는 그 문제를 이제 보기 시작한 거죠. 아, 패키징이 잘못 설계하면 노이즈 때문에 이게 오동작이 나는구나. 기껏 잘 만들어 놔도 네. 전자파 때문에. 네. 근데 그 원인은 전자파가 생기는 원인은 이제 패키지에서 오는 거고. 그래서 약간 융합적인데 꾸준히 연구를 하는데 저는 그거는 프로젝트로 하고 학생들 월급 주고 운영하고 석박사는 그 구멍 뚫는 데만 계속 연구를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박사학위 배출한 학생이 한 100명 되는데 석박사 학생이 예. 그중에 한 30명이 삼성전자, 한 10몇 명이 SK 하이닉스, 30명이 또 실리콘밸리에서 구글, 테슬라, 엔비디아 이런 데서 일하고 있어요. 다 그 학생들이었어요. 그래서 HBM과 TSV 전공한 학생이 한 5, 60명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구멍 뚫는 거를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2010년쯤에 엔비디아가 예. 하이닉스한테 새로운 반도체, 그러니까 3차원 반도체죠. 네. 지금 얘기하면 이제 HBM인데 네네네. 그거를 공동 개발하자고 제안을 한 거죠. 근데 이제 하이닉스에서는 그 설계 경험이 없으니까
패키지라든가 아까 TSV 뭐 적층했을 때 여러 가지 설계 이슈들이 많은데 없으니까 저희하고 또 같이 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같이 시작했다 이렇게 보고 저희가 직접 생산을 하고 뭐 마케팅을 한 건 아니지만 기초 기술은 굉장히 오래 연구를 했고 HBM 관련 논문은 아마 저희 연구실에서 가장 많이 나오고 있고 지금은 HBM 지금 이제 시장에 나와 있는 게 HBM3인데 저희는 HBM5, 6, 7이 어떻게 될지 계속 논문 쓰고 연구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SK 하이닉스, 삼성도 참여하겠지만은 엔비디아하고 HBM4를 설계를 하고 있어요. 대부분 우리가 예측했던 스킴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거는 뒷부분에 좀 순차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우선은 그러면 엔비디아가 SK 하이닉스의 3차원 입체 그 주상복합 건물로 짓는 건데 그 디자인을 같이 좀 연구해보자라고 했던 게 2010년이었고 2010년경 그때 이제 김정우 박사를 찾아가자. SK 하이닉스가 찾아가자기보다는 저희가 그쪽 하는 걸 아니까 같이 하게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지금 그게 개화기에 접어든 건데 한 24년 개화기라기보다는 봄에 이제 몽우리 핀 정도? 아직도 개화하지 않은 거예요? 몽우리 정도에? 그렇죠. 큰 틀에서 보면 컴퓨터 아키텍처와도 관련이 있고 생성 인공지능과 관련이 있는데 지금 우리 오픈 AI가 챗GPT 뭐 3.0, 4.0 나오는 게 저는 인공지능 10단 중에 한 3단쯤 온 것 같거든요. 그 발전의 미래를 예측해 보면 HBM도 수요적인 측면에서 그 정도 딱 왔다 이렇게 봅니다. 한 10분의 3 왔다. 네. 이야, 그러면 이제 시작이다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이제 제가 공학자로서 문학적인 표현에 조심스럽긴 한데 앞으로 더 많이 쓸 거다. 그렇죠. 2010년에 과연 엔비디아는 뭘 보고 하이닉스와 이 개발을 이제 제안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 그 당시에 그 엔비디아가 인공지능 시대에 예측 못했다고 봐요. 얻어 걸렸다고요? 예, 제가 젠슨 황의 뭐 기조 강연이나 이런 걸 많이 보는데 되게 스마트해요. 기술적, 그러니까 말하는 단어 보면 기술자로서도 또 CTO로서도 그 깊이가 대단하고요. 통찰력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비즈니스를 끌어가는 능력도 대단한 것 같아요. 이따가 또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2010년도에는 생성 인공지능을 예측하고 간 것 같지는 않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그래픽 카드의 게임기 성능을 높이려고 근데 이제 생성 인공지능이나 게임기나 수학적 원리가 같아요. 수학 행렬 계산인데 그 행렬 계산을 빨리 하다 보니까 이렇게 GPU를 이제 개발해야 됐고 그 행렬 계산하는 GPU를 구동하는 소프트웨어가 또 CUDA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메모리가 기존의 DDR이나 LPDDR이나 GDDR로는 안 되겠다. 기존에 이제 그래픽 카드는 GDDR에 들어갔는데 이 정도 단어는 얘기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GDDR이 우리가 흔히 보는 컴퓨터에 들어가는 DRAM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래픽 카드에 들어가는. 그래픽 카드에 들어가는 DRAM. PC에 들어가는 건 이제 DRAM이고요. 그냥 DRAM이고. 핸드폰에 들어가는 건 LPDDR이고. 로우 파워. 그러니까 PC X86 인텔이 등장할 때 메모리가 DRAM이 등장한 거예요. 그 다음에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AP라는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인데 거기 이제 LPDDR이 들어가고 그래픽 카드가 등장하면서 그래픽 GDDR이 등장하고 인공지능이 등장하면서 HBM. 이렇게 해서 그 패러다임이 바뀌면 프로세서 아키텍처도 바뀌고 메모리도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거나 그래픽 성능을 높이려고 GPU 아키텍처를 하고 프로그래밍 하다 보니까 성능의 바틀렉이 메모리에서 온다는 걸 아는 거예요. 병목 현상이 메모리에서 오더라. 우리가 보통 얘기하면 주산을 열심히 하면 암산을 잘하잖아요. 암산은 칠판 전체 숫자를 뭐 1초에 계산하잖아요. 어떤 암산 잘하는 학생들은. 슈퍼천재. 그런데 시간은 어디서 먹냐면 그 숫자를 칠판에 쓰고 지우는데 다 걸려요.
암산은 빨리 하는데 이거 칠판에 적는데 시간이 더 걸리고. 그러니까 GPU는 네. 빠른데 지우고 쓰는데 시간, 메모리가 밭을 내게 되는. 아, 그래서, 그런 개념이군요. 그래서 칠판의 개수를 늘리자는 거예요. 이쪽도 계산하는 사람도 느리지만 예. 더 과장되게 얘기하면 칠판의 개수를 늘려서 동시에 수백 명이 나와서 써. 그리고 계산해 지워. 이렇게 하는 메모리가 이제 HBM인데 처음 할 때는 엔비디아 젠슨 황이 그래픽 카드를 타겟팅으로 했는데 네. 한 2010년대쯤 되는 또 뭐가 있냐면 비트코인이 등장하면 채굴이 등장을 했어요. 그쵸. 이게 또 수학적으로 같거든요. 대박이 났죠. 네. 그렇게 해서 또 HBM이 필요하다가 제가 보면 생성인공지능이 나온 2020년대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HBM이 필요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 젠슨 황이 인사이트는 분명히 있었는데 네.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행렬까지 생각하고 이 그래픽 카드, 비트코인, 채굴, 그다음에 생성인공지능까지 특히 생성인공지능 중에 GPT라고 T가 그 트랜스포머 모델을 얘기하거든요. 네. 네. 그게 또 행렬 계산이 엄청 필요해요. 여러분 써보셨는지 모르지만 글을 넣으면 뭐 글써하면 버벅버벅거리면서 그쵸. 써요. 네. 그게 다 HBM 성능 때문에 느려지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그 생성인공지능의 트랜스포머의 아키텍처에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한 학기 수업을 지금 이제 간단히 드린 건데 그래서 젠슨 황이 엔비디아가 그 실력은 있고 맞다. 그런데 이 생성인공지능이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모르는 것 같다. 운이다. 운이 좋은 거죠. 그리고 근데 운도 실력인 거죠. 그러니까 준비된 사람한테 운이 오는 거죠. 그 기반이 되어 있었으니까. 예. 그런데 그러면 인텔은 왜 안 했을까? 네. 자기 그 시장이 있잖아요. 데이터 센터 서버에. 그거가 이미 탄탄한데 뭐 그래픽 카드까지 하겠느냐. 그러니까 약간 간을 좀 보지 않았느냐. 예, AMD는 항상 남 따라가다가 보니까 요즘 이제 엔비디아를 쫓아가는데 그 다음에 뭐 퀄컴은 스마트폰의 승부를 거는데 언제 뭐 그래픽 카드 채굴까지 신경 썼나요? 그러니까 준비된 엔비디아한테 기회가 왔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엔비디아는 운도 좋고 실력도 좋고 예, 때도 잘 만났고 네. 그리고 또 김정호 교수님의 그 기술을 바탕으로 또 하이닉스랑 같이 접목을 시켜서 엔비디아의 뭐 지금 H100, A100, H100도 대박이 나고 있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우리나라 기업들과는 달리 TSMC는 패키징에 그쵸. 일찍부터 예. 제가 96년 그때부터 이제 국제학회 가면 TSMC는 네. 약간 더 흐름에 더 관심이 많았어요. 기술 흐름의 변화에. 우리는 좀 우리나라 기업들 한물 파는 형이고. 메모리 반도체. 그래서 패키징 제 발표하면 굉장히 관심이 많고 TSMC, 예, 대만 대학교, 국립대학교 이런 교수님들 다 제 발표에 관심이 많고 이러더니 패키징을 계속 발전을 시키더라고요. 그게 이제 인터포저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네. 지금 삼성, SK하이닉스가 HBM을 하지만 그거를 엔비디아 칩의 GPU의 파운드리는 대만에 있고 패키징을 대만에서 하는 거예요. TSMC가. 예. 그걸 우리가 조금 놓쳤죠. 그래서 이제 뒤늦게 삼성이 패키징도 하고 파운더리도 하고 그래서 턴키 솔루션을 내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꼭 엔비디아, SK하이닉스만의 작품이 아니라 TSMC도 같이 있었다.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교수님의 카이스트, 엔비디아, 하이닉스, TSMC까지 어떻게 보면 이제 종합 예술이 된 거네요. 그게 세 기업이 좀 메인이고요. 저희는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서 계속 기초 연구하고 저희는 만들진 않았어요. 근데 아키텍처나 구조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계속 논문을 씀으로써 네. 이분들한테 확신을 주고 방향성을 제시한 데는 기여한 것 같아요. 그런데 뭐 그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것 같긴 한데. 예. 네. 아니 근데 제가 조금 속물이어가지고요. 네. 그럼 너무 보고 그러면 TSMC나 뭐 좀 라이선스를 주나요? 엔비디아나? 제가 그게 제 장점과 단점인데 특허 이런 건 안 쓰고 예. 다 공개하고 다 논문으로 해서 세상의 발전을 기여하는 데도 좀 더 관심이 있었고 특허 유지비 하려면 뭐 그것도 유지 비용도 많이 들고 그래서 그것보다는 논문을 많이 쓰고 학생들이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게 한 그거에 더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그게 좀 가족들한테 미안한데 장단점은 있습니다. 아, 그러게요. 그 특허 걸어 놓으셨으면 대박 나는 건데. 지금도 계속 어제도 보니까 엔비디아 특허 보니까 우리 다 생각했던 것 같은데 그렇지만 우리 후회 안 하기로 했어요. 우리는 기술을 리드한다. 세상을 바꾸는데 기여한다. 이런 데서 생각을 두고 있습니다. 좀 가족들한테는 조금 미안하지만. 그럼 어떻게 HBM5나 6 어떻게 저희랑 같이 한번. 그것도 제가 그 투자하고 돈 벌고 이런 것도 엄청난 노력과 집중력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전 제 잘하는 거 그냥 하려고. 학자로서. 학자와 공학자 진짜. 반반 정도. 와. 근데 그 HBM이라고 이제 개발한 게 사실은 기초 개념도 그렇고 그냥 어느 날 그냥 뚝딱 나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또 실제로 이 기업들이 그거를 공정단에서 또 해내야 되는 거고 패키징까지 잘 돼야 되는 거고 혹시 교수님께서 이 HBM을 개발하실 때 제일 좀 어려웠던 거는 어떤 게 있었을까요? 이런 말씀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려운 거 없었어요. 우리 상상력만 갖고 수학, 컴퓨터 아키텍처, 인공지능 알고리즘 가지고 딱 제가 보통 새벽에 일어나는데요. 번쩍 번개가 치듯이 머리에서 아이디어가 솟구쳐요. 그러면 샤워를 끝까지 못할 정도로 샤워 물 맞다가 나와서 정리하고 또 정리하고 학교 가는 길이 이제 10분밖에 안 걸리는데 그 아이디어를 추천 못해서 한 4-5번 차 골목에 세우고 또 메모하고 그런데 저는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패키징이나 HBM은 사이언스 영역이 아니에요. 양자역학과 같은 공학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필요가 있고 자본과 인력이 투자되면 누군가는 만든다. 저는 이렇게 보고 그렇지만 뭘 어떻게 만들어야 되지? 이거에 대한 아이디어가 많은 사람들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그쪽에 더 재미를 보고 또 카이스트는 아이디어만 내면 학생들이 다 시뮬레이션이나 수학으로 다 증명을 해요. 결과를 다 내요. 너무 훌륭해요. 그래가지고 뭐 너무 좋죠. 뭐 만드는 건 전 언제 할까 이랬더니 결국은 HBM 1, 2, 3, 4가 다 저희가 생각한 대로 가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길목을 먼저 고민하는 거죠. 상상력으로. 상상력으로. 여기에 지하철 몇 호선이 들면 여기 무슨 건물 유동인구가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를 먼저 잡고 우리는 뭐 지하철 세우지도 않고 거기 상가 짓지도 않고 부동산 업체는 안 하지만 그걸 미리 구도를 잡고 그걸 이제 논문으로 쓰고 발표하고 그렇죠. 그런 재미가 쏠쏠합니다. 와. 아니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TSV. through silicon via. 그러니까 이 실리콘 반도체에 이제 구멍을 뚫는다라는 개념 자체도 되게 생소했을 거 아니에요. 하늘에 뚝 떨어지는 아이디어는 아니죠. 언젠간 누가도 생각했을 수는 있는데 이렇게 큰 메인스트림이 될 거라고는 많이들 생각 안 했죠. 뭐 저런 게 영국감인가 이렇게 해서. 근데 그게 왜 영국감인지를 알아보는 게 결국은 뭐 공부를 많이 해야죠. 이야.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상상력이고. 상상력과 통찰력인데 그러려면 세상이 어느 흐름으로 간다. 생성인공지능 시대다 이러면 그 알고리즘을 알아야죠. 그 알고리즘과 코딩을 알아야 이러면 메모리가 바틀렉이네. 그럼 또 메모리를 알아야죠. 그러면 메모리가 이 속도가 느린 이유가 뭐지? 이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흐름을 다 또 꿰뚫고 있어야 거기서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죠. 이야, 신기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한 20년 후에 지금 이제 꽃봉오리까지 되었다. 3월에 약간 춥지만 진달래가 좀 피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야산에. 근데 당시에 교수님은 이제 그림으로서 이 나무를 이제 그려놨던 거고. 이제 분홍색인지 가지는 뭐 나뭇잎은 5개인지 10개인지 몇 월에 피는지 뭐 야산에 피는지 들판에 피는지 정원에 피는지 이런 걸 이제 다 스토리를 잡아야죠. 그러면 그 논문은 교수님 논문은 뭐 TSMC도 볼 수 있는 거고 엔비디아도 볼 수 있는 거고 하이닉스도 보고 삼성전자 당연히 다 맞겠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치고 나가는 기업이 나타났고 조금 뒤처지는 회사들이 나타나고. 근데 국내에서만 놓고 보면 오히려
메모리 반도체 2위 기업인 하이닉스가 HBM에서는 오히려 삼성전자를 또 앞서갔습니다. 예, 제가 삼성전자하고도 일을 지금 20몇 년째 하고 있고요. 네네네. 제일 많이 저 연구를 도와주고는 있는데, 그 TSV하고 HBM은 조금 SK 하이닉스가 더 관심을 기울였어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런가를 이렇게 봤더니, 네. 삼성전자는 굉장히 사업 범위가 넓어요. 파운드리도 해야 되고, 시스템 반도체도 해야 되고, 메모리도 있고, 메모리도 낸드 플래시, 뭐, D램, 사업군이 넓으니까 할 게 많죠. 할 게 많은 거죠. 예, 예. 그리고 거기가 워낙 시장이 크니까. 네. 근데 이제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2위 업체하고 따라가는 업체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라도 열심히 해보는 게 좀 있었던 것 같고, 조금 배고프니까 더 이런 기회를 더 잡아보겠다 이러지 않았느냐, 이렇게. 헝그리 정신이 더 있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차이가 한 6개월, 1년 차이가 나니까 그걸 좁혀지기가 쉽지 않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삼성전자가 어드밴스드 패키징 팀이라고 그쵸. 그 팀을 만들고 투자를 해서 결국은 비등비등해질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제 꿈은 45%씩 하고 마이크론이 한 5%, 10% 이 정도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10년, 30년 HBM 시장에서. 네. 그러니까 HBM2, HBM2E까지는 사실은 뭐 삼성전자 큰 격차는 없었는데 네. HBM3 시장에 오면서 네. 하이닉스께 이제 엔비디아 쭉 채택이 되면서 거의 9대1까지 갔다면서요? 제가 그 정확한 비율은 정확하게 제가 뭐 뉴스에 상당히 이제 그 HBM3E는 네. 하이닉스께 성능이 잘 나온 거로. 그래서 HBM2가 아니다. HBM3가 뭐 한 50몇 퍼센트 대 30몇 퍼센트. 네. 그리고 HBM3E가 거의 90대 뭐 10 요 정도로. 네, 네. 기사에서 네.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게 이제 설계 차이도 있을 수도 있고 설계도 네. 이제 D램 자체가 있고 또 인터포저라는 게 또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공정의 어떤 물질과 어떤 공정에 따는 거에 따라서 전기적인 특성 또 기계적인 특성이 조금 다른데 그런 미묘한 차이가 조금 차이를 뒀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어찌됐든 간에 삼성전자는 저력이 있기 때문에 네. 금방 따라간다라고 보세요. 금방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은 네네네. 수년 내에는 비등해질 것이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근데 또 이쪽 기술 시장에서 수년이라는 시간은 네. 거의 이제 천지 한 번 창조하는 시간 아닙니까? HBM 4, 5, 6 때 또 한번 전쟁이 일어나겠죠. 예. 그러니까 다음 세대. 현 세대에서는 뒤집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3나 3E까지는 좀 그렇더라도 네. 절치부심해서 네. 4, 5, 6 이때 한번 두고 보자. 뭐 서로 그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팀들이 다 서로 친합니다. 그래서 뭐 두고 보자 이런 건 아니고 선의의 경쟁을 하고 있고, 예, 그 마이크론이 쫓아오지 않게 상당히 격차를 좀 벌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마이크론도 이 HBM 시장 이제 뛰어들었고, 네. 지금 비중은 뭐 한 10% 남짓 뭐 예, 상당히 작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거기도 또 하면 할 거 아니에요. 교수님 논문도 볼 거고. 네, 거기도 인력이 있고. 그런데 이게 꼭 릴레이하고 비슷해요. 릴레이요? 달리기 할 때 릴레이. 릴레이 할 때 앞 사람하고 10m 차이 나면 네. 따라가기 쉽지 않아요. 앞에 사람이 달리다가 넘어져야 돼. 아니, 바톤을 놓쳐야 돼. 바톤 놓치든지. 그러니까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그 실수를 안 해야지. 예. 그러면 그 갭은 계속 유지되지 않을까요? 예. 실수를 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실수라기보다 바톤을 떨어뜨리거나 넘어지거나. 주춤하면 안 되는 거네요. 주춤하면 10m가 이제 5m로 줄고 3m로 줄고 그 스케이트 게임 하듯이 외곽으로 확 돌아서 들어올 수도 있고. 예. 다른 이제 방법을 또 쓸 수도 있는 거고. 예. 또 돈도 계속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요. 예. 공정 자체 개발도 그렇고. 재밌습니다. 이게 사실 이게 반도체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제일 재밌어하는 산업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시가총액 비중도 국내에서 제일 크고. 아까 그 수직 적층 기술하고 네네. 그 스루 실리콘 비아 TSV하고도 잠깐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HBM3E는 12단을 쌓는 건가요?
제가 그 층수는 제가 조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8층, 12층. 네네. 그러니까 8층, 12층. 이게 저도 기사에서는 그렇게 보고 뭐 이렇게 단층 촬영, 뭐 사진 같은 거는 보도자료 이렇게 나오기는 하는데, 야, 이게 그냥 막연히 그걸 반도체를 어떻게 쌓는다는 거야? 잘 좀 떠올리기 어렵거든요. 네. 조금 쉽게 좀 설명 좀 제가 생각에는 미래에 HBM 한 10쯤 가면 한 100층까지 쌓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요. 그럴 필요가 있어요. 성능 면에서 그 인공지능 외에. 그래서 제가 그 반도체 무어의 법칙이라고 있어요. 그렇죠. 매 2년마다 크기가 반씩 준다. 그렇죠. 근데 제가 한 10년 전에 국제학회에서 앞으로 킴스로가 있다. 제 이름으로. 그러면서 앞으로 적층수가 매 2년마다 2배씩 늘어갈 것이다. 이랬더니 다 웃어요. 지금 뭐 무어도 아니고 킴스. 근데 요즘은 안 웃어요. 낸드부터가 그렇게 가고 있고요. 낸드는 지금 아마 1000층도 간 것 같아요. 갈 것 같아요. 낸드가 지금 128단 뭐 막 이렇게 그게 1,000층 몇 단. 뭐 경제성을 떠나면은 한 1000층도 갈 것 같아요. 근데 그 1000층짜리를 웨이퍼를 또 10개 쌓으면 10,000층도 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HBM 스택도 기술적으로 난제가 있어요.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그렇지만 수요로 보면 100층도 쌓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그러니까 우리가 고층 건물 쌓듯이. 근데 이게 뭐. 근데 이제 어려운 게 일단 얇게 12인치 웨이퍼를 갈아야죠. 그 다음에 그 납땜해서 아래 위로 붙여야죠. 그걸 본딩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붙일 때 열을 가하느냐, 뭐 어떻게 하는 여러 기술들이 있을 수. 그 다음에 그 중간에 빈 공간을 또 뭘로 채워야 돼요. 언더필 이런 공정이. 그런데 이제 층수만 높아지는 게 아니라 그 납땜의 개수가 지금이 10,000개라면 앞으로 1,000,000 개까지 갈 것 같거든요. 그러면 본딩의 그 사이즈가 점점 줄어요. 그렇죠. 그 납땜이 잘 안 될 수가 있잖아요. 물이 납이 흐르거나. 이런 것도 이제 어려운 거죠. 그 다음에 동작할 때는 또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근데 그게 또 그 원자 현미경으로 봐야 하는 그 영역 안에서의 얘기잖아요. 다행히 거기까지는 아닙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마이크로미터 단위. 마이크로미터 단위. 그래서 제가 패키징이 서바이브 할 거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그 반도체 공정은 나노 단위로 2나노, 3나노, 1나노 이제 TSMC하고 삼성이 경쟁하는데 1나노가 뭐냐면 10옹스트롬이에요. 그게 보통 우리가 원자가 한 옹스트롬 단위거든요. 원자 한 10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자역학 영역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자공학이 아니라 양자역학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자역학은 인간이 컨트롤하기 좀 어려운 면이 있어요. 불확정성 이론이라고 하고. 그런데 다행히 패키징은 아직 마이크로미터 단위예요. 나노미터보다 1000배나 커요. 기술적으로 어려움은 있지만 엔지니어링 영역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노베이션이 양자형 언제 또 기회가 되면 우리 양자 컴퓨팅은 진실인가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는데요. 인터넷 꺼놓고 왜냐면 주식 투자하신 분들이 너무 민감하기 때문에 초전도하고 양자 컴퓨팅은 요즘 얘기하면 안 되는 분야 같더라고요. 근데 또 이제 기초과학 또 이제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양자 영역이죠. 그런데 이 패키징은 뭐 100층을 쌓든 그걸 또 웨이퍼로 쌓아서 1000층이 되든 그 공학적인 영역이다. 쉽진 않아요. 쉽지 않은 게 만들 수도 있는데 수요를 높이는 게 또 쉽지는 않은데. 그렇지만 하여튼 양자 영역은 아니다. 그래서 저는 그 반도체 공정 TSMC 삼성전자가 하는 파운더리가 1나노가 거의 그 ASML 갖고 EUV 갖고 하는 게 1나노 근처에서 멈출 것 같고 메이저 이노베이션은 3D 패키징, 그러니까 적층, TSV 이런 쪽이 되고 그 중에 메인 드라이빙 마켓은 HBM이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무어의 법칙이 아니라 김의 법칙, 킴의 법칙. 킴으로 돼 있습니다. 킴의 법칙. 근데 알고 보면 되게 우스운 너무나 뻔한데 뻔할수록 더 위대한 법칙이에요. 근데 그걸 앞서 간 거니까요. 그래서 무어의 법칙이 이제 뭐 2년마다 선폭이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다 이 이야기였는데. 킴스로우는
적층수가 이제 2배씩 갈 것이다. 네. 그게 매 2년 만에 될지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은 그 낸드 플래시 그 단수도 그렇고 그 HBM도 그렇고 AI 슈퍼컴퓨터가 필요한데 그걸 위해서는 그렇게 돼야 된다 이렇게 저는 믿고 있는 거죠. 예. 근데 또 이제 쌓는 것뿐만이 아니라 쌓아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전기 신호를 내려 보내줘야 될 그 길도 만들어야 되는 거고. 예. 본딩도 되게 어려워지는 거고. 전기 신호도 잘 보내야 되지만 전력을 또 공급을 해야 돼요. 예. 그걸 우리가 건물로 치면 상하수도인데 상하수도 텔레비전만 연결하는 게 상하수도가 더 중요할 수 있고 난방 시스템. 그렇죠. 그런 게 그 다음에 뭐 진동을 얼마나 일으키냐, 바람이 불어도 유리창이 안 깨지게 한다든가, 엘리베이터를 얼마나 빠르게 해서 1초 만에 100층까지 올라가게 하는 그런 게 이제 저희 연구실에 인프라와 관련되는 연구가 되게 주로 많이 합니다. 그러네요. 이 메모리 반도체가 지금 뭐 8층, 12층, 나중에 수십 층, 100층까지 쌓여 있는데. 이거 뭐 쓰다가 떨어뜨릴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네. 뭐 흔들릴 수도 있는 건데 그걸 또 견뎌야 되는 거고. 예. 엘리베이터가 내려오다가 화재 나서 멈춰도 안 되고 이게 상황이 되게 많습니다. 공학적인 상황이. 그것도 그 반도체 내에서. 네. 대단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후공정, 패키징이 되게 중요한 거고 이제는 또 많은 분들이 또 공부하시는 게 후공정 중에서도 본딩, 아까 말씀해 주셨던 적층을 하면 이거 붙여야 되니까. 그래서 그 뭐 TC 본딩 그리고 매스 리플로우 이런 거 이제 전문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공부 엄청 하시거든요. 제가 그 분야는 조금 전문은 좀 아니라서. 후공정. 그래서 제가 근데 이제 후공정이란 말은 싫어합니다. 후지다는 느낌이 줄까봐. 앞선 게 뒤선 게 아니고 이제 패키징이 중요하고 더 크게 보면 이제 인터커넥션. 근데 아마 기업마다 그 본딩하는 방법, 언더필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르고 재료가 다르고 장비가 다를 겁니다. 그걸 유심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게 또 이 기술 변화가 앞으로 뭐 10년, 30년을 또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여러 기업들 사례에서 보면은 그 1등이 또 얼마나 돈을 긁어서 벌어가는지를 또 봤기 때문에 중요하죠. 그러면 이제 인공지능 시대에 차세대 반도체는 무엇이 될 것인가 또 봐야 되지 않습니까? 우선은 지금 교수님이 이게 운영을 하고 있다고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카이스트의 테라랩이라고 연구실 이름이 테라랩이죠. 근데 여기 뭐 기사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국제 거의 뭐 이쪽 반도체적 논문상을 휩쓸고 있다고요. 거기서 휩쓰는 건 아니고 좀 받고 있습니다. 좀 받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지금 연구 중이신 게 뭐 HBM 너무 당연하고 TSV도 당연하고 전지 잡음, 신호선 설계, 전력선 설계 시스템 패키지, 요거 하나는 알겠다. 그리고 3차원 집적 회로, 뭐 전기 인터페이스 되게 많네요. 이거 너무 어려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HBM이 이제 일종의 주상복합 건물인데요. 그거를 하려면 전기도 잘 공급해야 되고 엘리베이터 설치도 해야 되고 방음도 잘 돼야 되고 따뜻해야 되고 그러니까 설계해야 될 요소가 되게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하는데 상을 받는 이유는 이제 HBM과 관련되는 연구를 하는 전 세계 그룹이 거의 없는데 저희가 학회에 가면 주로 뭐 엔비디아나 구글이나 이런 데서 주로 와서 발표하는데 학교는 거의 유일하게 저희가 발표하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 독특하고 학교니까 좀 창의성이 있어서 그런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주된 이유는 뭐냐면 그 생성 인공지능을 하려면 수학으로 보면 행렬 계산을 많이 해야 돼요. 특히 이제 트랜스포머 모델이 되면서 더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더 그렇게 될 거고요. 그런데 이제 그 컴퓨터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그걸 폰 노이만 구조라 그러는데 계산하는 CPU나 GPU가 있고 메모리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개가 역사적으로도 분리되어 있고 기술적으로 분리되어 있는데 행렬 계산하려면 데이터를 메모리에서 읽은 다음에 계산을 하고 다시 써야 돼요. 근데 지금의 그 생성 인공지능의 성능은 어디서 전력 소모나 속도는 어디서 결국은 좌우되냐면 읽고 쓰는데 시간이 다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AI 국방 회사는 반도체 하나가 12인치 웨이퍼만 해요. 반도체 하나가요? 예, 전체를 다 원칩으로 씁니다. 뭐 군사 무기나 이런 데 들어가는 AI 인공지능으로. 엄청난 계산량이 필요하니까. 이 12인치 웨이퍼 이만한데. 그게 하나가 20억 한대나 그 프로젝트가 7조 프로젝트인가 뭐.
거기 패키징이 이제 저희와 관련되는 기업들께 또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거기는 어떤 전략이냐면 쉽게 얘기하면 GPU라는 게 있는데 네네네. 그 안에 GPU 안에 메모리를 다 집어넣은 겁니다. 그걸 이제 SRAM이라고 그러는데요. 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메모리 쓰는 게 아니라 자기가 GPU 안에다 그걸 다 집어넣어 버린 겁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엄청 사이즈가 크죠. 그 대신에 비싸죠. 네네네. 근데 저희 연구실은 메모리는 메모리대로 장점을 살리고 GPU는 GPU대로 살리되 이 두 개 간의 거리를 최대한 가깝게 하자. 아하. 가까울수록 빨리 데이터 받고 쓸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주고받을 때 이 통로를 많이 하자. 네. 그래서 지금 뭐 1024개인데 2024개 100만 개까지 갈 것이다. 이런 거를 구조를 상상을 하고 거기에 필요한 반도체 컴퓨터 패키지 아키텍처를 계속 하죠. 근데 그거가 고민이 엔비디아의 고민, AMD의 고민, 구글 TPU의 고민, TSMC의 고민, 삼성 SK하이닉스의 다 똑같은 고민이에요. 그런데 서로 비밀은 공개 안 하죠. 자기네들끼리. 근데 저는 학교에 있으니까 하고 싶은 생각 발상 다 하고 하고 싶은 생각 다 연구하고 그러고 발표하니까 기특해서 보였는지 상을 준 겁니다. 네. 근데 이게 우리가 뭐 인터포저라는 것도 있고 네. HBM의 이제 구조도 많은 분들이 언론을 통해서도 보시고 저희는 네. 특히 막 이런 세미나 통해서 네, 공부도 네. 하거든요. 네. 그럼 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밑에 통로 말씀하세요. 1024개라는 게 1024개의 통로. HBM이라는 메모리 반도체와 네. CPU나 GPU 사이에 통할 수 있는 통로가 지금은 1024개까지 왔는데 HBM4는 2048개. 그것도 이제 매 제너레이션마다 2배씩 늘어갈 겁니다. 그러면 인터포저가 감당을 못해요. 그 숫자를. 아니 그게 왜냐면 그것도 공간도 이제 작아지니까. 정말 작은데 그 네. 안에서 이른바 땅굴을 1024개, 뭐 2000 몇백 개, 나중에 3000개 파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 지하 땅굴을 파는데요. 네. 1024개의 또 층을 자꾸 늘립니다. 1024차선으로 안 되니까 땅의 넓이가 안 되니까 예. 또 땅을 파서 1024차선, 또 땅을 파서 1024차선. 근데 그게 네. 10,000개 차선까지 지하에 깔릴 거라고 지금 말씀하신 네. 거잖아요. 근데 한 10,000개 넘어가면 도저히 공간이 안 돼서 지하로 또 100층 파야 돼서 네. 할 수 없이 또 다른 방법을 또 써야 되고 그렇죠. 그러면 나중에는 인터포저가 사라지고 바로 GPU 위에 메모리가 바로 올라가서 엘리베이터 그냥 직방으로 연결하는. 그렇게 되면 GPU 설계와 HBM 설계가 같이 동시에 돼야 돼요.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그러면은 지금 인터포저 비롯해서 HBM의 네. 어떤 패키징이 이제 점점 두꺼워지다가 이게 위에 HBM 있고 네. GPU 있고 그 밑에 패키징은 점점 네. 두꺼워지다가 네. 야 나중에 이거 지하 10층, 지하 100층까지는 안 되겠다. 안 되니까 그 위에 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GPU 위에다가 메모리 반도체 얹어버리자. 예. 근데 이것도 HBM도 나중에 뭐 10단까지 HBM 10이 100단까지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갖고 이게 3차원화 되는 거예요. 점점 극단적으로 이렇게 3차원화 되는, 그러니까 뭐 1000층짜리 건물 짓는 거, 여의도에 짓는 거하고 비슷하다 그럴까요? 그러니까 기술적인 난이도가 점점 높아지고 그렇게, 저는 이제 그렇게 10년쯤이면 그렇게 갈 거라고 보는 거죠. 아니, 길게 보면 30년. 근데 그 1000층짜리 건물을 1000층짜리 건물을 다른 몇백 층짜리 건물 위에다 올리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건물을 따로따로 짓고 또 크레인을 해서 또 올릴 수도 있는 건 건축하는 상상력이죠. 와. 근데 이게 저는 이런 제가 상상을 2010년에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비슷하게 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 10년에서 30년은 반도체 AI 슈퍼컴퓨터 아키텍처가 그런 방향으로 갈 겁니다. 그게 폰 노이만 아키텍처, 컴퓨터 아키텍처가 갖고 있는 단점이라서 그래요. 프로세서와 메모리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상상력, 통찰력이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네. 이걸 이제 공정으로 구현해내야 되는 거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회사에 네. 또 패키징하는 회사의 몫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죽어나겠네요. 장비 회사도 그리고 재료 회사도 그렇고. 와. 근데 그게 기회이기도 한 거죠. 그거 뭐 어려우니까. 비즈니스의 운명 아닌가요? 그 특히 선도하려면. 그러니까 그렇게 할 때 새로운 장비가 필요하잖아요. 그게 이제 국내 소부장 기업들한테 이제 기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뭐 이렇게 특정 기업을 위한 멘트는 아닙니다만
그 패키징하는 것도 특히 이제 본딩도 뭐 한미반도체 TC 본딩 아니면 뭐 네덜란드 배시의 무슨 특정한 본딩 이것도 다른 회사들이 아이디어는 갖고 있어도 실현이 안 된다. 수율이 안 나온다. 그게 이제 엄청난 장벽이 또 되는 거잖아요. 와. 나중에 GPU 위에 HBM을 얹는 거는 이제 또 이제 어려운 점은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너무 기술적인 얘기인 것 같은데 이게 유튜브니까 기록이 남으니까 10년, 20년, 30년 후에도 누가 틀어보고 맞네 이럴까 봐 드리는데 GPU가 수 킬로와트, 10킬로와트까지 앞으로 미래에는 아니면 100킬로와트까지 전력을 쓸 것 같아요. 요 손바닥만 한 게. 그러면 그 킬로와트 단위면 전력이 완전히 어느 정도? 전열기죠. 전열기. 이 앞에 있는 저 히터죠. 근데 요만한 칩이 이만한 히터만 요만하지 않고요. 손바닥만 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냉각이 어려워요. 열을 발휘하라. 우리 핸드폰도 그쵸. 최근에 온디바이스 AI 들어간다고 이제 홍보들 하는데 그것도 리스크가 뭐냐면 인공지능 돌리다 보면 열이 발열 문제가 있고 배터리가 빨리 쓸 수도 있는데 이 GPU가 너무 뜨거운 데다가 메모리를 얹어놓으면 메모리가 타버리는 거예요. 기술은 글러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냉각이 이제 굉장히 또 핵심적인 기술이 됩니다. 제가 20살로 돌아간다면 다시 한다면 이런 시대가 온지 모르고 과거로 돌아간다면 인공지능 공부할 것 같고 아니면 GPU 설계해 볼 것 같고 그다음에 냉각 파트에 필요한 재료 공정 장비 이런 쪽이 10년, 20년, 30년 후에 ASML 같은 장비 회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솔루션을 누가 제공을 하면. 냉각 기술을 가진 자가 제2의 ASML이 될 수도 있다. 네. 그걸 이제 삼성이나 SK하이닉스나 TSMC에 제공을 하면. 이런 아이디어를 주셔도 이거 할 수가 없으니까. 뭐 아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누군가 기계공학 하는 학생이 이 방향을 잡자 이렇게 하고 평생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저 연구실은 주로 전자공학 출신들 학생들이 이제 석박사 과정을 많이 하는데 최근에는 한 학생은 기계과 출신을 뽑았어요. 기계과 출신을요? 걔가 열을 좀 알 것 같아서. 내가 전기 가르쳐주고 HBM 가르쳐주고 걔는 열 가르쳐주고. 융합이네요. 네. 근데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저는 그런 거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게임 좀 세게 하시는 분들이 이게 펜 돌려서 하는 공랭식으로는 안 되니까 수랭식 컴퓨터 사서 쓰지 않습니까? 앞으로 컴퓨터 쓰려면 전기만 꼽는 게 아니라 물도 꽂아야죠. 그래서 물 순환시키고 자동차 라디에이터처럼. 그런 것처럼. 근데 이 HBM은 그렇다고 해서 뭐 이 손바닥만한 반도체 위에다가 수랭식 물 돌리기도 참 돌려야 된다는 거죠. 그거 이미 연구되고 있습니다. 그 이머전 쿨링이라고 그러는데요. 이머전 쿨링. 네. 이 컴퓨터 자체를 그냥 냉각수에 넣어버리는 거예요. 와. 데이터 센터 전체를. 액체 질소나 우리 초전도 할 때 액체 질소나 액체 헬륨에다가 집어넣거든요. 슈퍼컴퓨터 전체를 다 거기다 넣을 수도 있어요. 미래 한 30년 지나면. 와. 그러니까 지금 뭐 서버실에 에어컨 많이 돌려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우리 더울 때 거기 앉아 있잖아요. 그거 갖고 안 되니까 이제 데이터 센터 전체를 그냥 액체 질소나 액체 헬륨에 담궈야 되는 상상력도 필요합니다. 서버실을 통째로. 와. 그러니까 GPU 아까 HBM 그 모듈 하나가 보통 256개 단위로 슈퍼컴퓨터가 되는데 그거 한 몇백 대가 전체가 이렇게. 이런 생각을 제가 90년대 초반에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진행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게 기술이 실현되려면 많은 인력, 투자, 연구가 필요하지만 앞으로 시대가 인공지능이 세계를 제패하는 시대가 되고 패권의 시대가 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있어요. 양자 컴퓨팅이 그걸 좀 바꿔보고 싶어 하긴 하는데 어쨌거나 지금의 컴퓨터 구조상에서 소프트웨어 구조상에서는 그게 바틀렉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바틀렉을 병목 현상을 풀어내는 자가 승리하는 거고요. 그렇다고 봅니다. 제가 머리가 좋아서 카이스트만 가서 제가 교수님 붙잡고 교수님 사업하시죠? 뭐 지금 내년도 입학하시죠? 한 50년만 기다려주십시오. 야, 근데 이제 우리가 인공지능 반도체, 인공지능 차세대 반도체는 무엇이 될까? 근데 이런 상상력을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인공지능 반도체라는 걸 어떻게 정의하느냐고 보면
아까 미국의 세레브러스처럼 아예 12인치 웨이퍼 전체 메모리를 깔고 거기 이제 GPU를 까는 방법이 있고 예. 제가 주장하는 것처럼 HBM처럼 좀 뭐 이렇게 3차원적으로 구현하는 방법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메모리 안에다가 계산기를 집어넣자 그런 분들이 있고 뭐 그걸 통틀어서 전체를 다 AI 반도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아, 그러네요. 그 방금 메모리 안에다가 계산기를 집어넣자라고 네. 했던 게 요즘 좀 기사에도 나옵니다. PIM. 그렇습니다. 네. Processing in Memory. 그러니까 네. 메모리 반도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냉장고 같은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네. 이 안에서 계산도 지가 해주는. 그러니까 데이터가 GPU까지 갔다 오는 거가 아니고 그 안에서 이제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쵸. GPU로부터 독립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엔비디아에서 싫어할 수도 있죠. 가만 안 놔둘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메모리는 공정 자체가 계산에 약해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많이 저장할 수 있는 구조로 공정이 특화돼 있어요. 그래서 성능이 좀 안 나오는 게 있고. 아, 그러니까 일단 용도가 창고고 음식을 이제 담아놓는 냉장고 용도인데 거기에서 요리하라고 하니 쪽방에다가 계산하라고 시키는 거죠. 그게 이제 어려운 점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그럼 소프트웨어가 다 바뀌어야 돼요. 그 지금은 CPU가 GPU한테 명령을 주고 GPU가 메모리하고 데이터 주고 받으면서 계산을 해요. 네. 그러면 CPU 쪽에서 너 메모리에서 계산도 해 하고 명령을 주도록 프로그램이 바뀌어야 돼요. 소프트웨어가 다 바뀌어야 된다. 다 바뀌어야 돼요. 쿠다, 컴파일러가 다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생태계가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그 폰 노이만 구조가 조금 변형이 되는 거네요. CPU하고 뭐 이렇게 그 메모리 안에서도 메모리 쪽이 있고 또 계산이 있는데 네네네. 지역적으로 D램 안에 들어가는 거죠. 예, 그래서 크게 보면 이제 AI 반도체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허들, 그런 이제 생태계의 변화를 확 바꿀 만큼만 동력과 성능 향상이 있느냐 이런 게 있고 저는 아예 패키징에서 계산 잘하는 놈 한층, 메모리 잘하는 한층 아래 위로 쌓자. 둘이 합치면 이 장점 저 장점 다 잃어버릴 수 있으니 그래서 제가 이제 HBM의 미래에 더 관심을 기울이는 편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 HBM이라는 메모리 반도체 안에다가 계산기를 넣으려고 하지 말고 계산하는 그 시스템 반도체 하나, HBM 하나, 그런 거죠. 계산하는 시스템 반도체 하나. 너는 네 할 일이나 잘해 이런 거고. 근데 이제 세레브러스 미국 회사는 메모리 필요해? 우리 웨이퍼 안에 다 때려 넣을게. D램 필요 없어 이런 주장인 거고. 아까 그 12인치 웨이퍼 자체를 그냥 반도체 하나로 통째로 만들어버리는. 저는 너도 잘하고 너도 잘하니까 사이좋게 우리 아래 위로 살자 이런 위아래층으로 그런 개념인 거죠. 요것도 그러면은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에서도 뭐 준비를 하고 있겠죠? 아닌가? HBM4까지는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 다음도 이제 얘기하고 있는 편이고요. 그러면요, 그 HBM4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5, 6 되면 그때부터 달라지는 건 아까 말씀하셨던 이렇게 적층뿐만이 아니라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 GPU가 생성 인공지능을 처리해야 되는데 행렬 계산을 해야 되는데 요즘 초대형 모델 파라미터는 조 단위가 돼요. 파라미터 수가 GPT-4나 5는. 파라미터라는 게 어떤 뭐 신경망 수라고 보면 될까요? 학습 변수죠. 그 값을 정하는 게 학습이에요. 그러면 이제 똑똑해지는 거예요. 너무 숫자가 많은 거예요. 그쵸. 그림도 그려야지, 글도 써야지, 소리도 해야지, 수학 문제도 풀어야지. 그러니까 그 걔네들을 다 멀리 있는 메모리가 아니라 HBM 최대한 가까운 데 놓고 싶은 거예요. GPU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용량이 커져야 돼요. 그러니까 많이 쌓을 수밖에 없죠. 메모리를. 그쵸. 그래서 2년마다 2배 된다는 거고 제너레이션마다 2배 정도씩 가지 않을까 싶고 지금 H100가 아마 엔비디아께 HBM이 6개인가 이렇게 양쪽에 3개씩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H100 그 GPU 옆에 HBM이 6개. 그게 이제 또 2배씩 늘어갈 것 같아요. 아, 양옆으로? 용량이 더 필요하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매 2년, 제너레이션이 4, 5, 6 가면서
그 연결선의 개수가 또 2배씩 늘어날 거다. 땅굴. 네, 연결선. 그다음에 TSV 엘리베이터 수도 2배씩 늘어날 것이다. 또 하나는 이 한 차선으로 우리 그 시내 2층 버스 있잖아요. 예. 기차도 2층 기차 있잖아요. 그럼 한 번 달릴 때 승객 수가 2배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한 차선으로 1024기라고 그러는데 그 차선으로 데이터를 4개씩 보내려고 그래요. 우와. 4층 버스처럼. 그걸 팜이라는 기술인데요. 예. 그것도 또 적용될 것 같고. 근데 파워 소모를 줄이기 위해서 신호선의 전압을 계속 줄일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더 큰 변화는 네. 이게 좀 대학원 강의 같아서 조심스러운데 GPU가 있고 메모리 HBM이 있잖아요. 네. HBM하고 GPU하고 통신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 칩이 느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TSMC는 삼성 파운드리를 써야 돼요. 메모리 공정이 아니고. 그러면 이제 GPU까지도 엔비디아 GPU도 삼성 파운드리에서 같이 만들어야 된다. 그럴 수 있다는 HBM이랑 거죠. 같은 공장에서. 자, 저희 사는 대전의 동네가 좋아진 게 옆에 신세계 백화점이 와서 그런데요. 현실적입니다. 네. 백화점이 운동장만 하더라고요. 엄청 크죠. 네. 근데 거기에 호텔도 있고 그래요. 네. 호텔이 일종의 60몇 층이 뭐 HBM이라면 옆에 이제 백화점이 있는 거예요. 네. 백화점이 GPU라고 보면 호텔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이에 왔다 갔다 하도록 지하 통로가 다 있고 거기 그렇죠. 주차장도 있고. 네. 그런데 아파트나 호텔만 있는 게 아쉬우니까 1층에 상가 명품 가게를 몇 개 백화점에서 띄워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운 거는 밑에 아파트나 호텔 밑에 가서 선물의 가게나 뭐 편의점이나 고급 브랜드는 거기서 하고 일부 기능을 계산 기능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되냐면 거기가 GPU의 일부 기능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리고 CPU 기능도 거기에 넣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프로그래밍을 직접 거기다가 명령을 주면 기존의 인텔 CPU나 엔비디아 GPU를 거치지 않고 내가 직접 컴퓨터에서 명령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되냐면 세상의 판도가 바뀌는 거예요. 주도가 메모리 중심 컴퓨팅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 HBM에 메모리가 있단 말이에요. 생성 인공지능 하기 위해서. 얘를 내가 잘 학습해서 가지면 딴 메모리한테도 전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야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동시에 쓸 거 아니에요. 네. 전달할 방법이 없어요. 꼭 반드시 GPU, CPU를 거쳐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헤게모니를 거기서 갖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메모리가 직접 메모리끼리 데이터를 주고받겠다. 아까 그 1024개 이런 라인을. 네. 이렇게 저는 진화해 갈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 거를 제가 말로 붙였어요. HBM 센트릭 컴퓨팅이라고. 예. 아까도 그랬잖아요. 제가 오픈 AI를 쓸 때 자꾸 버벅거리고 넣는 게 그 메모리에서 못 읽어와서 그런 거라고. 그쵸. 그러니까 메모리가 주도하고 네. GPU 먹어도 가끔 계산해와 이렇게 시키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메모리가 주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세상의 판도가 어떻게 되냐면 제 예측에 30년이나 10년, 30년 후에 엔비디아가 삼성을 사거나 삼성이 엔비디아를 사거나 그 중간에서 그러니까 누가 생태계를 장악하느냐에 따라서. 네. 예. 근데 지금은 사이좋게 엔비디아하고 삼성 하이닉스가 같이 고기를 설계를 하고 이렇게 미래를 디자인하고 있습니다. 그 지난 여름에 네. 우리 졸업생이 엔비디아에 다녀요. 네네네. 여름에 와서 네. 밥을 우리 학생들하고 먹었어요. 인도 식당 가서 조금 비싼 데 갔죠. 그리고 네네네. 너가 사라. 엔비디아가 아니니까. 한 주만 팔아서 사라. 그랬더니 좋다고. 네. 그러니까 400 몇십 불이었어요. 근데 그 학생들하고 먹어봐야 400불 안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500불 됐으니까 570달러. 네. 그래서 시가총액이 1888조. 그러니까 1월 19일 기준으로. 네. 그러면 삼성전자가 대략 우선주 합치면 500조 되니까 네. 지금 3배 넘게 차이가 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이런 큰 이제 기회가 있으면 이제 인공지능 얘기도 하겠습니다만 인공지능 패권 시대에 어디가 그 주도권을 갖고 있느냐 엔비디아라고 보는 거죠. 엔비디아 얘기는 또 다음 시간에 1시간 또 같이 하고요. 그런데 어쨌든 반도체로 보면 새로운 전쟁이 막 시작했다. 근데 저는 HBM의 한 표, 어차피 전공을 그걸로 했으니까 HBM이 컴퓨팅 메모리 센트릭으로 가자. 그러려면 이제 뭐 소프트웨어 다 바뀌어야 되긴 하지만 어쨌거나 지금 약간 그렇게 서로 눈치 보면서 GPU 하는 회사하고 메모리 하는 회사가 서로 협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뭐 삼성이나 엔비디아가 서로 간을 이제 인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뭐 합병을 택할 수도 있는 거고 이건 이제 이거 소설인 거죠. 근데 상상. 제가 영화를 보면 또 몇십 년 후에 보면 맞는 영화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설도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게 AI 시대에는 이 반도체 헤게모니가 메모리 중심으로 갈 수 있다. 그리고 가고 있다. 이건 현재 진행형이네요. 그리고 또 하나가 패키징이 중요한데 어차피 HBM을 만드는 회사가 HBM을 만드는 회사가 GPU랑 같이 붙여버리는 게 더 중요하니 그러면 파운드리에서도 삼성 파운드리의 영역이 훨씬 더 좀 공고해질 수도 있는 거네요. 그 기회를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삼성에 너무 끌려다니잖아요. 그러니까 TSMC한테 일단 파운드리를 몰아주고 싶을 텐데 어쩔 수 없이 삼성 파운드리를 쓸 때까지 가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TSMC에서 이제 패키징을 한다 하더라도 자기네 GPU 갖다 주고 삼성 HBM을 그러니까 하이닉스 HBM 갖다 주고 TSMC 얘들아 이거 좀 해줘 패키징 해줘 이건데. 근데 이제 그 패키징이 수율이라든가 그 뭐 캐파가 안 되면 삼성한테 너희도 해줘. 그러면 삼성이 우리 파운드리도 우리한테 맡겨 이렇게 이제 설득해 가야 되죠. 그러면은 약간 파운드리의 헤게모니도 바뀔 수가 있는 거고요. 예, 패키징이 조금 더 중요해지고 뒤집어지는 건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은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좋은 뭔가 전환점, 기회가 산업적으로도 온 거는 분명해 보이네요. 근데 김정우 교수님께서 장차 반도체 설계 자체를 100% AI로 설계하는 게 목표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것도 오늘 또 재밌는 말씀을 더 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제가 HBM 설계를 하는데 차세대 HBM 4, 5, 6 하는데 이 용도가 인공지능이에요. 용도 자체가. 그러니까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궁금하더라고요. 왜 어떤 식으로 알고리즘이 동작하길래 이런 아키텍처가 필요할까? 그래서 2015년부터 혼자 공부했어요, 인공지능을. 아무 선생님도 없었어요. 그때 인공지능은 사실 지금 인공지능하고 또 달라요. 2, 3년 전에 나온 트랜스포머 모델 나오면서 과거 인공지능은 다 무의미할 정도로 판이 팍팍 바뀌는 거예요. 근데 공부 열심히 했죠. 그런데 눈이 뜨인 거예요. 이래서 HBM 구조가 이렇게 되고 왜 성능이 어디에서 한계가 오는지 반도체와 인공지능을 동시에 이해하니까. 그런데 그렇게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뭐 얘네들이 인공지능이 요즘은 코딩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반도체 설계도 못해 하고 이제 연구를 시작했죠. 그게 한 5, 6년 된 것 같아요. 벌써 5, 6년 전부터요? 해요. 그래서 제가 지난 학기 대학원 수업은 학생들이 챗GPT를 써서 반도체 설계하는 프로젝트를 했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런 연구를 이제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미국의 시납시스 케이던스 엔시스라고 반도체 설계를 하려면 반드시 소프트웨어 툴이 있어야 돼요. 자동화가 필요하고 시뮬레이션이 필요한데 그 회사들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더 재밌게 하죠. 우리는 이제 대단히 복잡한 문제는 안 하지만 간단한 문제를 이제 인공지능을 해보고 있죠. 최신 인공지능인 뭐 LLM이라든가 트랜스포머 모델이라든가 강화학습이라든가 최신 인공지능을 다 조합해가지고 반도체 설계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라기보다는 특정한 부분. 근데 이것도 한 10년, 30년 지나면 엔지니어는 그냥 말만 하면 되는 시대가 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시만 하면. 조건을 알려주고. 근데 잘 지시하는 게 이제 잘 알아야 되니까 그걸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라고 그러는데 정확하게 우리 그 매니저도 정확하게 일을 잘 지시해야 밑에 사람이 잘하는 것처럼. 그런 거죠.
어떻게 지금 이제 해보시면 좀 챗GPT가 말 좀 잘 듣나요? 재밌습니다, 일단. 우리 가족이나 자식들이나 네. 학생들보다는 더 제 편인 것 같습니다. 아, 더 말 잘 듣고? 아직까지는 언제 또 반항할지도 모르죠. 인공지능이. 근데 하여튼, 그런 면보다는 네. 재밌습니다. 이렇게까지 할 수 있나? 되네? 세상이 이렇게 바뀔까? 네, 그런 생각을 많이 듭니다. 대단하십니다. 김종욱 교수님께서 처음에 HBM을 구상할 때도 그렇고, TSV를 구상할 때도 그렇고, 사실은 재밌어서 하시는 거잖아요. 네. 재밌죠. 근데 세상이 이렇게 갈 거라고 하고 해보는데, 근데 이제 카이스트 학생들이 워낙 잘하니까 제가 수업에서 무조건 아무것도 모르는 학생한테 인공지능 수업하면서 반도체 설계하고 텀 프로젝트 주면 애들이 몇 달 며칠 밤을 새는지 또 결과를 내요. 그리고 국제학교에서 발표하면 또 상 받고. 예. 네. 지금 다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또 빅테크 기업들 가서 인정받고, 연봉 잘 받고, 예. 와서 밥도 사고. 보통 지도교수 싫어하면은 졸업하고 안 오잖아요. 근데 군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또 찾아오고, 밥도 사고. 아니, 근데 그 친구들은 또 가서 내가 김정호 교수님의 제자요 하면 또 이제 통하니까. 근데 주가가 오르잖아요. 밥 사주니까. 혹시 엔비디아나 이런 쪽에 엔지니어링 잘하는 네. 제자 있으시면은 이쪽으로 좀 보내주세요. 와이스트리트로. 그 학생들이 그 회사에 퍼미션을 받아야 될 텐데. 네. 근데 그 학생이. 그건 제가 젠슨하고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 학생이 한 달 전에 또 구글로 옮겼더라고. 구글로? 네. 그러면, 잠깐만, 구글 누구지? 지금 CEO가, 얘기를 좀 해볼게요. 챗GPT로 번역해가지고. 네. 근데 이게 예전에 구글 엔지니어인가요? 오픈 AI 엔지니어인가 누가 이 인공지능이 자의식이 있는 것 같다. 혹시 일리아스 츠케바가 아니었는지 누군지, 아니면 여성 CTO 한 명이 있어요. 네. 오픈 AI. 그리고 되게 논란이 됐던 적 있잖아요. 저는 제가 이제 인터넷에 글을 이제 어떻게 쓰게 됐는데, 그것도 또 재밌어 갖고 썼는데, 한 3년 전인가 인공지능이 자아와 감정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인공지능의 국적이 있을 것이다. 여권도 있고 주민등록번호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약간 조심스러워요. 근데 최근에는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감정도 있고. 훈련시키면 돼요. 강화학습이라는 인공지능 방법으로. 감정도요? 요럴 때 제가 이제 요즘은 TV 보다가 울기도 해요. 누가요? 교수님? 제가. 원래 나이 들면 호르몬이 변한다면서요? 네, 남자들이. 그게 제 DNA에 심어진 건지 아니면 성장 과정에서 학습한 건지 DNA 심듯이 성장 과정 학습하듯이 인공지능 학습하면 돼요. 이럴 때는 너 우는 거야. 이럴 때는 무서워하는 거야. 계속하면. 어린애처럼. 예. 그걸 이제 강화학습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파인 튜닝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저는 그러니까 자아는 또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보면 옳고 그름 가치 판단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는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정직한가, 소통을 잘하는가, 자기 MBTI를 자기가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 주말에 챗GPT한테 MBTI 한번 검사시켜볼까? 얘네도 성격이 있나? 근데 학습을 시키는 거에 따라서, 그걸 우리가 파인 튜닝이라고 그러는데, 강화 학습을 이용한 학습을 시키면 감정도 만들어줄 수 있다, 자아도 만들어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요즘 유행하는 게 챗GPT에다가 아이덴티티 만들어주는 게 좀 유행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이제 GPTS라고 그래가지고 개인화된 인공지능도 만들고 스토어에 올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 데이터만 많이 주면 자기 같은 AI 만들겠다 그런 생각이 거기 오픈 AI에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이 GPT 니체도 만들고 어떤 철학자 유형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림 잘 그리는 고객 만들 수도 있고 글 잘 쓰는 셰익스피어 만들 수도 있고 다. 그러면 이게 학습된 거면 그게 인공지능 스스로 자의식인지 아니면 그것 또한 흉내를 내는 자의식 감정일 인간도 자아라는 게 자기가 찾은 건지 흉내 내는 건지 사실은 애매한 게 많아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절대 칭찬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너 큰 인물 될 것 같아. 대단해. 왜 그런지 아세요? 그렇게 하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자존감을 높여주는 거죠. 그것은 스스로 자아를 제가 만들어주는 거죠. 교육자적인 입장에서.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들 집에서 자녀분들한테 혼내거나 그러는 게 보다도 밥 먹으면서 칭찬하고 좋은 자아가 형성되도록. 그래서 그렇게 또 본인이 자꾸 듣다 보면 믿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이율 배반되면 그렇게 행동 안 하고 그거에 맞는 것만 매치되는 것만 행동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사람. 그래서 자아라는 것도 뭐 종교, 이념, 뭐 같이 여러 가지가 섞여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이건 저는 이제 공학전적으로 철학자가 아니라 공학자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그것도 만들 수 있다. 인간의 자아라는 것도 스스로 자자인지 누가 만들어주고 자기가 외워서 하는 건지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사실 사람도 뭐 저도 이 영상 앞에서는 되게 착한 척하고 이런 것처럼. 네. 근데 이제 인상을 보면 되게 착해 보이세요. 저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CNN을 인공지능을 돌리면 착한 사람으로 나올 것 같아요. 교수님 그럼 한 30만 원만 좀 빌려주시면 한 일주일만 쓰고 한 농담이고요. 근데 이게 저도 그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로봇이나 AI를 소재로 한 영화들 거의 다 찾아서 보는 편인데 호기심이 많아서 교수님이 보시기에 이 영화 속 로봇이나 이 영화 속 AI는 진짜 이게 현실이 될 것 같다 싶은 건 어떤 게 있어요? 제가 지금 그 영화 이름은 생각은 안 나는데 여러분들이 생각이 날 것 같은데 네네. 미래의 범죄자를 미리 예측하는 인공지능이 있었어요. 마이너리티 리포트. 톰 크루즈 형님 나온 거. 네. 그거 지금 되잖아요. 돼요? 저는 데이터만 다 수집하면 이 사람 크레딧 카드 못 쓰고 어디 왔다 갔다 하고 뭐 CCTV 이 사람 행동 범죄 기록 다 교통사고 기록 다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은 범죄 확률이 높다 낮다 이렇게 될 것 같고요. 그 마이너리티 리포트 같은 세상에 충분히 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거기 보면 그래서 미래의 상대적인 범죄자를 찾아가기 위해서 범죄자를 찾는데 홍채 인식을 해요. 예. 최근에 오픈 AI가 홍채 인식 시켜주면 사진 찍어주면 돈 준다는 뭐 만들어 무슨 코인 준다고 월드 코인. 다 그 빅픽처에 들어가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그 홍채 인식하는 단말기도 따로 만들어서. 그럼 왜 오픈 AI가 그거 하겠어요? 그게 샘 알트먼이 자기가 뭐 투자한 회사라고 하는데 그래서 저도 그게 좀 걱정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 절대 안 찍죠. 그런데 어쨌거나 그 마이너리티 리포트 같은 그 영화의 주제가 뭐냐면 저 사람 범죄자라고 인공지능에서 확률이 높게 지정해도 10%의 확률은 아닐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래도 이 사람을 구속시킬 거냐 이런 윤리적인 문제를 제시한 건데 저는 그래서 영화 작가들의 상상력이 참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마이너리티 리포트라는 영화가 생각이 납니다. 그거 거의 나온 지 한 10몇 년 됐죠. 그죠? 됐는데 되게 오래전 영화인데요. 근데 이제 AI가 인간의 영역을 많이 이제 좀 위협할 거다라고 막연한 불안감이 좀 있지 않습니까? 당장 뭐 일자리 마찬가지고 지금 뭐 작가, 성우들 막 대체해야 된다고 하고 헐리우드에서도 마찬가지로 또 나중에 인류의 어떤 생명까지 위협하지 않겠네. 예를 들어서 지가 판단을 해서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제 생명 얘기 먼저 할 텐데요. 우리가 지금 이제 출산율이 떨어지고 인구가 주는 게 큰 사회적인 문제잖아요. 아파트 가격, 수도권 문제, 고령화 이게 다 우리 경제 문제와 연관이 될 텐데 왜 결혼율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출생률 아파트 값을 좀 낮춰주세요. 경제 TV에서. 제가요?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게 뭐냐면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하고 인공지능하고 결혼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친절하게 얘기해주지 자기 원하는 스타일의 상상 속의 역할을 해주면 그리고 인형하고 살고 이러면 생물적인 그런 게 태화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인공지능이 자꾸 사람한테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추천이라는 것도 결혼하지 마 뭐 이렇게. 그래서 생명이라는 이런 게 위험이 좀 있는 것 같고 전쟁도 인공지능이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인류의 위협은 대부분의 이제 우리가 하는 이 창작 작업, 행정적인 작업, 기초적인 작업을 인공지능이 하면 아주 소수의 인원만 그거를 컨트롤하면서 자기가 최대한 활용해서 경제적인 이익, 정치적인 이익을 보고 대부분 90% 사람은 거기서 소외되지 않겠나. 그렇게 되면
오토바이 타고 배달하는 일밖에 할 수 없지 않겠네. 양극화되는 게 상당히 이제 뭐 민주주의 문제, 뭐 편견 문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자리하고 뭐 그런 거는 보입니다. 배달도 요즘 이제 로봇이 한다고 그래서요. 예, 그 로봇은 또 제가 좀 의견이 다르긴 한데요. 네. 야, 그러니까 요즘에 조금 뭐 일본에서도 그런 문화 있었는데 네. 인형하고 같이 살고 있는 그런 오타쿠들이 있듯이 나중에는 로봇이나 AI와 사랑에 빠지고 애 안 낳고 그냥 그렇게 사는. 네. 애 낳아야 너만 손해야 이렇게 가르쳐서 아니, 로봇하고만 뭐 계속 살고 막. 그 스마트폰 안에 진짜 배우자처럼 잘 해주면 네. 그죠. 막 GPT의 자아를 하나 만들어 놓고 나만 사랑해주는 여성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대화하고 네. 막. 그래도 성격도 외모도 딱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더 상상 영화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공학적인 거 아니고. 근데 하여튼 탐 크루즈가 나온 마이너리티 영화 작가 수준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을 봤을 때 이런 것도 상상해 보는 걸 말씀드리고 제가 뭐 예언자나 이렇다기보다는 네,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최근에 그 테슬라에서 공개한 로봇도 그렇고 뭐 일본이나 뭐 미국에서도 표정을 짓는 로봇도 막 그 만들어내고 네. 하지 않습니까? 네. 뭐 화내는 로봇 막 해서 네. 그게 또 결합이 되면 또 눈치까지 있게 되고 이러면은 화낼 때는 좀 조용히 있고 로봇이 눈치 보고 그 바이센터니얼맨 뭐 이런 영화처럼 혹시 조금 조언해 주시기에 네. 이 AI 시대에 좀 우리나라가 좀 이런 점 좀 빨리 보완했으면 좋겠다 이런 건 좀 뭐가 있으실까요? 저는 이제 우리 한때 기회니까 예. 반도체 산업은 반드시 이제 지켜야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가전업체나 그 데이터 관련한 플랫폼 기업이 있잖아요. 네이버나 네. SK텔레콤이나 카카오나 이런 기업들이 자기만의 파운데이션 모델을 가져야 된다. 이걸 주장합니다. 그 파운데이션 모델이 네. 기초 모델인데 이제 오픈AI, 챗GPT 같은 거를 가져야 된다. 거기 돈 주고 쓰다 보면 종속된다. 그래서 자기 서비스하고 반드시 결합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파운데이션 모델이 있으면 파운 튜닝 해가지고 특정한 이제 사업에 이렇게 적용시킬 수 있고 또 초경량화해서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에 넣을 수도 있는데 자기 기초 모델이 없으면 네. 상당히 위협적이다. 지금 시스템 회사들이 플랫폼 회사들이 얼마나 지금 하고 있는지 상당히 걱정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AI가 다양하게 이제 분화될 거예요. 교육, 문화, 경제, 뭐 언론, 미디어 각 특화된 막 산업의 기회가 많아서 네. 많은 벤처 스타트업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저도 오늘 기사에서 봤는데 메타에서 네. 저커버그가 네. 연말까지 H100이 뭐 35만 개가 필요하다 막 이러고 있고 네.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려운 점이 아까 HBM도 얘기했고 제가 미래 HBM 얘기했는데 그 H100가 아마 하나에 6천만 원 정도 할 거요. 예. 내년에 나오는 그레이스 호퍼 엔비디아에서 나오는 GPU와 HBM과 CPU가 다 한꺼번에 있는 거예요. 네. CPU 거 인텔 거 안 쓰고 자기는 그건 한 1억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최대한 10,000대는 있어야 뭐 조그마한 모델 개발하거든요. 조그마한 모델이요. 네, 그러면 1조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인프라, 제가 아까 상상으로 말씀드린 이런 인프라까지 AI 슈퍼컴퓨터 다음 세대 HBM 이렇게 하면 100조가 들어가는데, 그거 그러니까 자본이 이걸 또 결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픈 AI를 살린 것도 자본이고, 그렇죠. 자본을 가진 몇 개 국가, 몇 개 기업만 살아남을 가능성이 또 높은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거나 미국에 구글이 있어도 우리가 네이버와 카카오가 있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있어도 우리 아래 한글이 있는 것처럼 네. 자체 모델, 특히 한글을 잘 쓰는 모델이 없으면 상당히 국가적으로도 위협 요소입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네이버 뭐 Q라든지 네이버 클로바 X가 좀 나오긴 했더라고요. 네. 그런데 뭐 본격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쓰도록까지는 안 돼 있는 것 같고 많은 이제 개발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싶어요. 예. 근데 그게 인프라 싸움이에요. 그 네이버가 아마 데이터 센터가 세종시에 있는데 네네. 제가 규모를 직접 말씀은 못 드리지만 좀 한 10배는 늘려야 될 것 같아요. 10배나 100배는. 네. 100배요? 네. 제가 좀 이렇게 오늘 시청자분들이 좀 과장이 심하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예. 방향이 그렇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방향.
그러니까 20여 년 전부터 HBM의 방향을 내다보신 것처럼 네. 앞에서도 서두에서도 이제 HBM은 10년, 30년 동안은 이 방향으로 쭉 갈 거고 네. 이제 개화기도 아니고 그냥 꽃봉오리 막 올라온 네. 상태 네. 거의 한 10분의 3 정도 올라와 있는 인공지능 시대 네. 말씀하셨는데 그 꽃을 피우기에는 물도 주고 태양도 주고 해야 되는데 예. 그게 어마어마한 돈이 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갈 길이 머네요. 와. 멀기도 하지만 또 기회이기도 하고요. 우리나라 산업이 언제 기회를 잡았을까요? 조선업, 자동차, 반도체 다 그 80년도 이전 아닌가요? 그죠? 예. 얼마 안 됐죠? 예. 우리가 또 한 번 이 기회를 잡는 정주영 회장의 정신처럼 해봤어 정신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임자 AI 해봤어? 이거. 예. 투자해봤어. 뭐 포닉 깔듯이 조선소에 그 뭐죠 거북선 동전 그림 보여주면서 네. 영국 돈 끌어오고 뭐 이렇게 영국 그 수주 받아오고 그런 약간 정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를 진짜 한 100배 늘리고 AI 그러면 그 아까 GPU가 수십만 대가 들어가는 AI 슈퍼컴퓨터가 필요하고 네. 예. 그래서 다음번에는 엔비디아 이야기만 한 1시간 해주신다고요? 약속은 못 드리고 엔비디아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지 못하는 많은 일이 기술 혁신, 비즈니스 혁신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주가 오르는 게 단순히 GPU로만 보는 게 아니라 AI 슈퍼컴퓨터 회사다. 그다음에 거기에 소프트웨어도 필요하고 엔비디아가 자체 기초 AI 생성 모델도 개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AI 회사인 거죠. 토탈. 그렇죠. 테슬라도 마찬가지로 자동차 회사라고 좀 보지 않고 도조라는 슈퍼컴퓨터 회사로 보고 거기 반도체도 직접 설계하고 있고. 그렇죠. 예. 그런 전체 그림을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동차 회사든 무슨 회사는 결국은 다 인공지능에서 만나게 되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30년 정도. 오늘 카이스트 김정호 교수님이 정말로 어려운 시간 내주셨는데요. 김정호 교수님 그리고 카이스트의 테라랩이라고 한 그 연구소라고 하면 되겠죠. 연구실. 네. 또 거기에 얼마나 또 제자들이 또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지 그래서 또 들려오는 소식도 우리가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봐야겠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